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양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수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만건 박사님께서 바로 앞에 노무현 재단에서 유튜브 촬영이 있었는데 그게 좀 늦게 끝나가지고요. 살짝 늦으신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기다리면서 바로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네, 4강 진출 안철수 국민 앞에 사과하자. 네, 어제 1차 컷오프 결과 나왔죠? 네, 나경원 후보 대신 안철수 후보가 이 4강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앞서 이제 여론조사의 어떤 흐름들과 좀 다른 결과라서 이변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결국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중도층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탄핵 반대파인 김문수, 홍준표 후보와 또 찬성파인 한동훈, 안철수 후보 각각 2대2 구도로 이제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 오전 안철수 후보가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과 관련해서 국민 앞에 솔직히 진심으로 사과하자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은 보수 전체의 뼈아픈 역사라고 하면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면 과거 실책은 외면하지 않고 직시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누구도 윤 전 대통령의 이 탄핵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탄핵의 강을 넘어야 이기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면서 이 사과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 외에 뭐 개헌이라든지 중앙선관위 개혁 그리고 공수처 폐지도 함께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을 내놓은 후보들은 아직 없는데요. 앞서 윤 전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 이제 후보들의 입장을 좀 찾아보니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책임 없는 정치다라고 비판을 했고 홍준표 후보는 시체에 난도질하는 짓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도 윤 전 대통령을 과거로 보내드리고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리를 두는 그런 메시지를 낸 바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4명의 후보로 좁혀지면서 탄핵에 대한 후보들의 선명성 경쟁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경선 진출에 실패한 후보들 가운데 양향자 전 의원이 한동훈 후보를 지지를 했고요. 불법적 비상계엄을 옹호하면 대선 승리는 없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홍준표 캠프에는 뭐 구작은 이인선, 강대식 의원 등 이 TK 의원들이 좀 새롭게 합류를 한 가운데 찐윤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이 합류를 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역 의원 48명이 이제 홍준표 후보를 지지를 선언을 한 상황인데 당내 세력으로는 홍 후보가 지금 선두를 달리게 되었고요. 그런 가운데 또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윤상현 의원이 김문수 캠프 이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댓글창에 임금님계 캔디님이 천천히 안전하게 김만건 박사님 모시라 이렇게 다정한 말씀 나눠주셨고요. 파시즘에 대해서 오늘 알릴레오 북스가 다룬다라고 하는데 거기 출연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오시면 제가 바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이제 내란 옹호 세력에 대해서는 극우와 매국은 다르기 때문에 극우를 또 구분해서 불러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시기도 해서요. 그 부분도 이따 김만건 박사님 모시면 정치 철학자니까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저희가 말말말까지 함께 소개하고 김만건 박사님의 코멘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말말말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도 쏟아지는 이야기들이 꽤 있죠. 예. 네, 앞서 이제 안철수 후보의 대국민 사과 제안의 어떤 후폭풍 여진이 이제 오늘 하루 이어졌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선대위 발표식에서 윤 전 대통령을 좀 옹호하는 듯한 이 발언을 내놨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사사건건 깐죽대고 트집을 잡아댔는데 대통령이 정치적 자폭 외에 선택할 여지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 한동훈 전 대표의 배신자 프레임 이걸 벗어나려면은 지금이라도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선 후보에 나오는 게 맞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이 당 저 당 돌아다녔으니 출당이 별일 아니라고 보지만 나는 사람의 도리는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이후에 오늘 이제 국민의힘 미디어데이가에서 좀 관련된 질의가 나왔는데 안철수 후보는 제가 자신이 이제 이당 저당 옮겨 다니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지난 이제 대선 때 후보 단일화를 했고 여당을 만들지 않았냐 그런 거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부탁드린다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네, 저희 댓글창에서 김만건 박사님 호흡 고르시라고 더워 보이신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천천하게 안전하게 오라는 다정한 인사들이 있어가지고 예. 마음 편하게 이야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녹화가 하나 있었는데 예정보다 좀 길어져가지고 늦게 되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사실 알릴레오 네. 유튜브 출연하신다고 살짝 스포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파시즘 다루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예. 오늘 그 정준이 토요 토론회. 예.
출연한다고 오. 이제 조금 그 녹화를 한다고 좀 길어져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예.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시고요. 우선은 좀 국민의힘 컷오프 결과가 어제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선명성 경쟁이 더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선 그 안철수가 될 거라고는 보셨습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나경원 그 후보를 점을 쳤었는데 이게 뭔가 이게 촉이 있나 봐요. 이게 안철수를 맞추셨군요. 예.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저는 좀 어떤 생각이 조금 들었었냐면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자료들이 이제 그 탄핵 전후에 나왔을 때 그걸 맞춰보니까 실제 한국갤럽에서 탄핵 전에 이제 탄핵에 찬성하느냐를 조사했을 때 윤 대통령의 탄핵한다는 응답이 57%. 그런데 탄핵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탄핵을 수용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81%가 수용한다라고 예. 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 같은 경우가 67%였는데 나중에는 이 수용 응답이 85%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격차가 상당히 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사실은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확신하고 반대했다기보다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의 갈등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다. 그리고 그 마음의 갈등을 하시는 분들이 탄핵이 결정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분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탄핵에 찬성하셨던 분들이 탄핵을 수용하는 쪽으로 이제 좀 많이 태도를 바꾸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게 나경원 후보가 계속 이상한 선거 운동 코스프레를 했잖아요. 네, 뭐 드럼통에 들어가고 콜드플레이. 콜드플레이가 누군지는 아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룹이라 화가 나더군요. 네. 자, 근데 일단 저는 그 드럼통 안에 들어가는 게 결정적으로 자기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를 스스로를 묻어버렸다. 가둬버린. 내가 이 정도의 그릇밖에 안 되는 정신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사람들한테 전 심어졌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이제 나경원 후보가 밀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생각보다는 저희들이 안철수 후보가 기본적으로 탄핵 소추 초반부터 꿋꿋하게 그 그랬죠. 투표장을 지키고 예. 한 모습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을 거다. 그리고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을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나경원 후보가 될 거다라고 확신은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미지가 너무 나빴던 것 같아요. 드럼통 이미지가 자기의 그릇을 보여준 거였어요. 그게 제 눈에는 정말 그렇게 보였어요. 네. 망곤 박사님 물 한 모금 하셔라라고 저희 둘 다 이야기해 주셔가지고요. 두 번째 아이템을 하면서 남은 이야기들을 좀 하나씩 더 소화해 볼까요? 네, 한덕수 다음 주 출마 가닥. 네. 한덕수 대행 진짜 출마하는 건가요? 네, 내일 한덕수 대행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 추경안과 관련된 이 시정 연설에 나섭니다. 권한 대행이 시정 연설을 하는 게 이제 46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1979년 11월 당시 권한 대행이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이 이르면 다음 주 29일 이제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그 즈음으로 해서 아마 출마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대행은 여전히 출마설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은 채 계속해서 일종의 정치적 보폭을 이제 늘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평택 한미연합 사령부를 방문해서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가 하면 또 저녁에는 또 UN 기후 정상 화상회의 일정이 있다라고 조금 전 총리실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또 오늘 좀 이제 관심 받았던 인터뷰 중에 하나가 바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이 CBS 라디오에 나와서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돕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이제 하기도 했는데 윤 전 대통령 본인이 한도 많고 분노도 많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과 야당에서 탄핵이다 특검이다 하며 거부권도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라면서 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식으로 좀 두둔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한덕수 대행도 사실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이 피의자 조사를 경찰로부터 받은 바가 있죠. 뿐만 아니라 내란 연루 의혹을 받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했다가 지난주 헌재에서 제동이 걸리기도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또 어제 이제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한덕수 대행 측이 이제 지금 출마를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2의 반기문이 될 거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탈정치라는 키워드로서 일종의 대응 논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이제 스스로 이제 관료 출신임을 내세우면서 기성 정치와는 이제 다른 점을 부각하겠다 이런 전략이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 파면된 대통령의 국무총리를 맡았던 사람이 대선을 출마하는 게 맞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특히 여당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도 그런 지적을 한 바가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손학규 전 대표의 발언은 굉장히 문제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사회 원로이기도 하고 한때 저녁 있는 삶이라는 카피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도 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정말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제 뭐 손학규 뭐 정치인 손학규로서 그런 말 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사실 손학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는 정치인이기 전에 선생님이셨습니다. 사실. 그때. 정치학자였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많은 것을 보고 공부했던 그런 분이셨는데 지금 저런 발언을 하는 것들이 좀 용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손학규 제가 정치인 손학규라고 했는데 손학규 의원이라고 전 의원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참 표현도 구분하기 어려운데 이 손학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정치는 개인이 한풀이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네. 뭐 한도 쌓이고 뭐도 쌓이고 그건 개인이 풀어야 될 문제예요. 개인이 따라서 자기가 뭐 그래서 계속 술 마셨잖아요. 예? 윤 대통령이 그러면 됐지 뭐 그걸 국민들한테 계엄으로 그걸 푼다? 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이런 걸 지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치 원로로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권위와 자격을 상실하는 말에 되게 가깝다. 이런 말을 하신 거는 너무 안타깝고 한 사람의 그분의 글을 보고 공부했던 학생으로서도 너무 안타까운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이 좀 들고요. 그래서 좀 손학규 그 전 의원의 말은 정치인으로서도 그리고 자신이 한 사람의 정치학자로서도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도 잘못된 말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나이 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이런 댓글까지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진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도 한덕수가 탈정치 키워드를 들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 철학자로서 하실 말씀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데요. 이게 결국은 전 두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이 이번 정부 인사들이 자신들이 이해하고 실행한 정치의 본질이 뭔지를 보여준다. 자기들이 했던 그 정치라는 것들이 고작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탈정치라는 키워드를 보여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 결국은 한덕수는 이 사람이 관료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뭐 싸움질이라고 뭐 부패한 일이라고 바라본다. 이건 일반인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정치인이 정치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어떤 갈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하고 협상하고 타협하고 때로는 서로 주장하고 부딪히기도 하면서 그 속에서 뭔가 합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작업이고 그것들이 최종적으로 합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때는 국회에서 다수당의 결정 같은 것들로 문제를 해결보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자꾸 당파 싸움, 뭐 당파성, 정치의 당파성 이런 거 가지고 막 서로 갈등하는 것들을 문제 삼는데 사실 정치가 갈등하는 이유는요. 현대 사회의 근본적인 본질적 문제 때문이다. 왜? 이해관계가 너무 다양해요. 이해관계가 다양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정당 정치에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해관계가 표출되면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고 그 갈등해 주는 하는 걸 조정하는 게 이제 정치가 하는 역할인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 당파성이 있다라는 건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게 뭐냐라고 하면 이 당파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부패하는 걸 견제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당파성이 또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라는 것에 대한 이해력의 부재가 만들어낸 발언에 되게 가깝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국민의힘에서 이런 탈정치적 발언을 계속 해온 분이 한 분 계신데 바로 안철수 의원이에요. 안철수 의원이 처음 정치에 등장했을 때 막 사람들한테 이미지 좋았을 때도 뭐 국회의원 수 줄이겠다 막 이런 거로 막 사람들한테 새정치 뭐 그런 거 했대. 그건 새정치가 아니다. 그건 되게 낡아 빠지고 헌정치고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말이다라고 그때부터 계속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치하시는 분들 정치란 뭔가 갈등하고 해결하는 속에서 조정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정치가 그 조정 능력이 사라져 있어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정부의 문제가 뭐였냐? 탈정치화 때문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탈정치로 문제를 풀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의 원인을 해결책으로 삼는 예? 아주 멍청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 혐오 선동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댓글도 나오고 있고요. 망건쌤 수업 한번 듣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오늘 또 하나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이 총리실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지금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공직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된다라고 하면서 공직자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냈는데요. 이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복지부동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일이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가 대권 출마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정치권에서 차출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과 굉장히 또 배치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누워서 침 뱉기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메시지 같이 들립니다. 그 공무원의 사실은 정치적 중립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뭐 사실 이제 저는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안 지키고 있는 거나 사실은 다름이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왜 대통령과 똑같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느냐는 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대통령은 우리가 행정부에서 선출한 유일한 선출직 공직자예요. 근데 권한대행은 선출직 공직자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선출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런 막대한 권한을 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선출직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선출직 공직자와 똑같은 권한을 행사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정부기관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신뢰를 흔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같은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다른 헌법기관의 신뢰를 흔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니 저렇게 내란에 가담 피의 혐의자가 헌법재판관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헌법소원이나 이런 재판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신뢰감을 느끼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신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불신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고 있는 건 뭐냐? 정부, 행정부에 대한 신뢰를 넘어서 다른 헌법기관의 신뢰를 흔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로지 선출직 공직자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해서 비선출직 공직자가 그걸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공무원의 중립성 의무를 위반하지 말라 그러는데 사실 파면 결정이 나오고 대선 날짜가 결정되면서부터는 이게 우리는 지금 현재 비상시국에서 선거 관리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선거 날짜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선거의 관리자 역할을 시작한 거예요 이미.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선거의 관리자 역할을 시작한 사람이 빨리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뭔가 부과되겠을 때 그럼 버티고 한 달 전에 나온다. 만약에 이번 달 말에나 이때나 관둔다라고 하면 그게 공정한 선거겠어요? 생각해보면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선거의 관리자가 선거의 후보로 뛰어든다? 이것만큼 불공정한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뭐 국제통상협의나 미국과의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지금 해야 될 몫이 아니에요. 다음 정부가 해야 될 몫이고 그것은 자기는 지켜보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시간을 벌 수 있는 명목이 있잖아요. 나는 권한대행일 뿐이고 곧 다가올 정부가 이걸 결정할 거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남기고 싶은 건지도 걸 수도 있고 뭐 어떤 욕망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걸 협상하러 나서는 적합한 시기도 아니고 여러분 모든 자료들 찾아보세요.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 관세 협상은 우리가 두고 보고 지켜봐야 된다는 게 대세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뭘 할 이유가 지금 전혀 없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른 헌법기관의 신뢰를 갉아먹고 정부의 신뢰를 갉아먹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닌 일을 함으로써 다음 정부를 물려받을 사람들의 권한을 갉아먹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네, 김건희 6천만 원 목걸이 논란. 네, 건진 관련된 이야기죠.
네, 어제 이제 JTBC 보도에 따르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2022년에 통일교회 고위 간부가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면서 건넨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사실을 검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전 씨는 이 목걸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전성배 씨는 이제 윤석열 후보 당시 캠프에서 상임고문이라고 하는 이 호칭으로 활동했던 인물인데 이를 두고 이제 무송비선이다 이런 의혹이 나온 바도 있습니다. 이를 이제 수사 중인 검찰이 전성배 씨가 고문료나 뭐 기도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 윤 전 대통령 부부나 여권 고위 인사와의 만남을 주선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전 씨의 자택 그리고 법당을 압수수색하면서 유력 정치인과 또 대기업 임원, 법조인 그리고 경찰 간부의 명함 수백 장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이 자택에서 5천만 원어치의 신권, 뭉칫돈도 발견이 됐는데 여기에는 1년 번호와 함께 윤 전 대통령 취임 3일 후인 2022년 5월 13일이라는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네, 이 뉴스에서 좀 집중해서 봐야 될 포인트는 뭘까요?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생각이 되시겠지만 결국은 여기서 관련된 사람이 누군가. 이제 건진법사라는 이제 존재죠. 그리고 건진법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이 정부에서 가장 심각한 게이트 중에 하나가 명태균 게이트죠.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명태균, 건진법사 그리고 또 천공 막 이런 사람들 우리가 다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정권 그리고 여기서 조사하는 과정 중에 수백 장의 정치인, 경제인 온갖 사람들의 명함이 발견되었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법 시스템을 움직이는 권력 엘리트들이 얼마나 미신과 주술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정부가 계속 능력주의를 강조했어요. 근데 능력주의의 핵심이 뭐냐? 운을 배제하는 거예요. 예? 행운을 배제하는 겁니다. 뭔가 행운을 배제하는 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능력주의의 핵심이죠. 능력이라는 건 내가 그 상황에 잘 적응하고 그 상황을 잘 극복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운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면 결국은 이 능력주의를 내세우는 정부가 뒤에서는 점을 보고 있었다? 뒤에서는 미신과 주술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건 이 정부의 것과 아니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또 다른 말로는 뭐냐? 겉으로는 자기들이 능력주의를 내세우는 공명정대함을 내세우고 있었지만 안으로는 미신과 주술에 사로잡힌 부패한 정부였다라는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게 사실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국가라는 말 자체가 통계라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왜? 통계라는 말의 어원이 국가에서 나왔어요. 스태티스틱스라는 말 자체가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 말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국가는 뭐냐? 통계를 잡아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정책을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통계가 없으면 정책도 없는 거예요. 원래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통계 없는 사람들은 국가 정책의 대상이 아니에요. 원래. 그래서 통계에 잡히는 게 진짜 중요해요. 국가에서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결국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정책을 세우는 곳이 어디냐? 지금 근대 국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주술에 사로잡혀서 여기에 통계나 이런 것들에 정말 근거한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그 서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통해서 부패한 행위를 통해서 뭔가 이 됐다라는 건 이 정부의 명백한 본질과 한계를 보여주는 어떤 아주 그 풍자적인 한 단면이다. 근데 이게 사실은 풍자나 해야 될 이야기인데 정말 이게 현실적인 한 단면이라 이게 너무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지가 법당이라고 하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댓글창에 역풍이다님께서 6천만 원이면 지방에서는 전세금이 될 수 있는 돈이다. 이런 지적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이러다가 관봉도 주었다고 할 판이라고 임금님께 캔디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참 그리고 팩트는 아직도 검찰은 김건희 씨를 소환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댓글도 있네요. 참, 여러모로 짚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요. 또 다음에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